네, 첫 번째 섹터는 기술주네요. 여태까지 상승을 좀 주도해왔던 기술주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호재와 악재 사이의 기술주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 애플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애플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애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흔하게 많이 얘기하니까요. 근데 솔직히 해서 저는 머스트헤브 주식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애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보통 아이폰이 한 10억 대가 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네. 근데 다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서 10억 개가 동시에 나가 있는 게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나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이키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의 메이커가 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신는 분이 많지 않다. 그러면 10억 대의 기기가 나가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애플 뮤직을 듣거나 저는 애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얼마인가요? 저는 애플 7.99 뮤직은 안 달러를 쓰고 있어요. 매월 1년 동안 내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낼 거고. 그럼 애플 뮤직, 애플 TV, 아케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스마트폰 통화료 외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그 외에 추가적인 매출이 올라올 만한 기업이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애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도 물론 헬스케어 쪽이 접목이 되고 있지만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10억 명이 갖고 있는 그런 기계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애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약간의 좀 내가 못 믿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버핏 좋아하시죠? 워런 네. 버핏.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어, 애플이 42%를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애플이 거의 이 버크셔 에세이의 주가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버핏이 우리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유일하게 매수한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때 언급한 멘트가 있거든요.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다. 필수 소비재 종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모습은 우리가 점점 기술주다, 그다음에 전자기기업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느덧 10억 명이 같이 보유한 그 단위 기종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필수 소비재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주 혹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약간 두세 개 정도 겹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나왔던 인액 결제에 대한 부분들. 소송 예, 문제가 소송 또 문제. 걸려 있죠. 그게 이제 15% 30%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아시겠지만 이미 일부 게임 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에픽 게임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에 대한 훼손율을 보게 되면 약 한 1~2%의 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애플 신제품 네. 이벤트. 예. 다음 달이면 한국에 드디어 또 새로운 아이폰이 라인업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대체로 반대가 많죠. 왜 했냐, 이거 뭘 볼 게 있냐. 사실 이제 그 확률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많이 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면 이거 새 거네 라는 게 아니고 이거 예전 쓰던 거 아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그냥 기존 폰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사전에 저희가 했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다 10년 유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실망할 정도까지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디자인에 대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왔던 그 신제품은 128기가부터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증가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실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애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 주가를 내릴 만한 이유가 아니니까 그것도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애플이 정말 좋아질 만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통계를 보고 어떤 시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애플은 보통 가을에 강합니다. 네. 사과가 보통 가을 제철과일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보통 애플이 가을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에 대한 모습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애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모든 미국 투자하신 분들이 가져가야 될 머스트헤브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송 문제가 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픽게임즈 쪽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애플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 우려는 없을까요? 이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다 해서 지금 반독점 규제를 받고 있고 네. 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에 똑같은 그런 이제 수모를 겪다가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이제 재판이 무의미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송 자체가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 지루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픽 게임즈가 제시했던 그런 소송에서 이번에 잘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대1로 졌어요, 솔직히 에픽 게임즈가.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독점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지.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뤄놓은 애플의 숭고한 업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수성이 이어진다고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그 결과 자체는 애플의 불리한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애플이 불리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지루하게 이어진 수성은 좀 짜증 나시겠지만 그냥 가져가는 거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고 보유할 때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애플의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아니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주 섹터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애플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박종훈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 두 번째 어떤 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재택근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백투 노멀이 아닌 백투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일단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방향성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오피스에서 일을 했던 그러한 이제 그 환경에서 근무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재택근무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부동산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이제 시스템이 그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이제 되면서 그 클라우드와 이제 오피스 365, 그 두 가지가 어떤 같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아마존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러한 이제 평가도 좀 있는데, 자,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백악관 방문을 했었죠. 빅테크 이제 CEO들이 백악관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어떤 투자를 조금 이제 좀 유치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 좀 책임을 지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주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산업군에 다 걸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향후 이제 기대감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의 대장주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느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메타버스 시대는 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호재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에 있는 칩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이제 내면에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환경 구축,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매력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조금 좀 숨겨져 있지만은 한번 나오게 되면 어떤 이제 여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와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와 함께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주의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엔비디아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또 많은 이 투자자분들께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네, 엔비디아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 50위 중에서 거의 탑 10에 안 들어간 종목이니까 워낙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픽 칩이 좋아져야지만 게임을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연산 기능을 본다고 원래 그래픽 칩이 연산 기능이 높은 그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게임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채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폭이 큰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 보실 때 솔직히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전부 다 이해하십니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저는 또 게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사실 하십니까? 이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게임 하시게 생겼는데 못하는. 하여간 잘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을 만들고 있고 AI든 데이터 센터든 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버는 돈이 되게 중요한데 매 분기마다 매 연마다 돈 버는 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년 25%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이는 100% 아닙니까? 2배 난다는 거죠. 이익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쭉 얘기하면서 잘 이해가 못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엔비디아는 이익 성장을 보게 되면
이건 매료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가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끝에 가면 그럼 암에 대한 인수가 혹시 불발되면 네. 어떡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불발되면 원래 암에 대한 인수가 기대감이 있었던 거지 뭐 같이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불발되면 약간의 실망이 나오겠지만 실적이 감안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물론 잘 되겠다 보고 있지만 안 되더라도 이익에 대한 크게 폄하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 합병 문제가 있지만 크게 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솔직한 얘기로 M&A 있거든요. 반반이에요, 확률이.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영국에서 조금 뭔가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설사 안 되더라도 실적이 끼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 자체의 본인의 실적을 보시라고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치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엔비디아까지 짚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박종훈 팀장님께서도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네 번째 종목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1위 업체고 뭐 램 리서치라는 그런 이제 업체와 또 1위, 2위를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 일단은 뭐 글로벌 서비스,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스템 이렇게 이제 큰 이제 세 분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0년 포브스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일단 11.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120억 정도, 120억 달러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매출. 그다음에 2021년에는요, 15 빌리언 달러니까 16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22년에 보시면 이게 17 빌리언 달러의 매출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 부족 사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또 수혜주로 이렇게 각광을 좀 받게 되면서 자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안정세를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렇게 진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을 보시게 되면요, 20명의 어떤 매수 의견, 그 다음에 2명의 이제 아웃퍼폼, 이제 시장의 평균보다 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애널리스트 있고 또 9명의 홀딩 관점을 가지고 계신 이제 애널리스트 있는데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 의견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내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예상이지만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칩 부족 사태도 지금 2023년까지 예상을 하는 그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플라이드 머테리얼 같은 이 종목은 조금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홀딩 전략을 취했다는 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네. 의견이잖아요. 앞으로도 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어플라인 매테리얼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여기까지 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섹터 4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뭐 코로나 종식이 목표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또 신조어가 탄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독감처럼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헬스케어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쓰고 네, 읽을 때는 경기 방어주라고 읽을 만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이저거든요. 화이자요. 네. 화이저를 보시면 이거 백신 만드는 기업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화이저에 상당히 많은 약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히트치고 있는 약이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왜 경기 방어적인 주식이냐면 이 화이자가 자기들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처음 받는 그 약의 일부가 보험사와 돈이 들어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뭐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거든요. 아마 많은 약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언급하시면 쭉 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빼고라도 그럼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한 게 뭐냐? 백신 때문에 40% 매출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반 약이 많이 팔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백신이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일석이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3.3% 연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이라서 엄청 배당이 엄청 높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많이 네. 높죠. 보통 3.3%면 S&P 500 평균이
1.7이니까요. 2배 정도 주는 그 배당 수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방어도 성격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그 다우에서 밀려난 종목입니다. 암젠이 들어오고 이게 밀려났거든요.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그래서 암젠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화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경영진 농담하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영진이 다우에서 빠지자마자 상당히 경영을 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가 올라오니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헬스케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경기 방어 주식으로 읽으라고 좀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백신 관련 기업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말 유명한 이제 제약 바이오가 네, 또 맞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매출을 또 맞습니다. 확보하고 네.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굉장히 또 미래가 좀 밝은 기업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가 밝은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안 좋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왜냐하면 이제 헬스케어 쪽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약간 인하하자라는 네. 얘기가 나와주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네. 그것만 없으면 제가 보기에 실제 가장 좋은 게 헬스케어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업종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도 그중에서 아까 주가가 빠질 때 염려한다 그러면 화이자가 대장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화이자를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은 팀장님,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나란히 결국에 나오네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뭐 현재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잖아요. 사실 모더나 올해 굉장히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만 4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 종목 앞으로도 또 더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자와 이제 같은 어떤 이제 묶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약간 주가의 흐름이 약간의 좀 상반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목표가를 상향했던 그런 부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목표가가 480불에서 약 500불까지 가까이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약간 한 15%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을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견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저 백신을 좀 의무화해야 된다. 자, 그런 이제 천명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떤 이제 호재성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계속 이 백신과의 어떤 이 접종률 그런 부분과 봤을 때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어떤 매출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내년까지 어느 정도 계속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한 묶음을 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스타로 이렇게 빵 떴던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좀 제약 업체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스터샷에 대한 의견도 있죠. 너무 빨리 맞으면 또 오히려 더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려를 해야 될 그런 요인들은 없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헬스케어의 그 회사 내부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코로나의 어떤 백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현재에서 어떤 돌파구가 찾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치료제가 뭐 물론 또 좀 미래에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떤 백신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는 지금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매출이나 실적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상쇄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뭐 연말 쪽에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일단 그런 어떤 방향성은 좀 가지고 있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지금 뭐 미국과 어떤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머징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회사 내부자한테 전화를 물어보려 하다가 그냥 네. 기사로 접한 걸. 저는 내부자께 여쭤봤다는 말인 줄 알고. 제 끝까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에브비의 휴미라 약입니다. 휴미라. 우리 젊으니까 우리는 안 먹겠지만
보통 관절염 치료제가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금 백신이 딱 모더나 백신이 그만큼 팔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려갖고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향후에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22개 파이프라인을 같이 연구 중에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가 곧 출시할 수 있는 뭐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만든 거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약을 수많은 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0억 달러 매출을 단일 백신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돈바스에 네. 앉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간에 올린 그렇죠,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잘 유용하게 쓴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모더나 물론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좀 좋은 모습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S&P 500에 편입됐거든요. 네. 약간 수급상으로도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이자와 모더나는 결국에 이렇게 묶어서 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묶어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또 짚어보셨고요. 다음 종목, 역시 이 종목이 또 나오네요. 존슨앤존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생각나요. 어릴 때 요즘 아가들은 또 어떤 크림을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존슨앤존슨 크림 바르면서 컸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그 나이가 들어도 네. 땀띠 같은 게 나면 보통 네. 이제 그 파우더를 발랐죠. 그리고 약한 피부에 또 네, 써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인식이 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굉장히 또 유명한 제약회사죠. 맞습니다.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종목도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마침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그 베이비 파우더에 네. 성면이 함유가 돼갖고 그걸 이제 많이 바르면 네. 암을 유발한다는 소송이 이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존슨앤존슨과 엮여 있는 소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스럽다 이거 뭐 오피오이드라든지 사실 제가 보기에 어떤 기업도 똑같지만 미국 기업들은 보통 소송이 딱 들어가면 일부 소송에 대한 그 배상 금액을 예측을 해서 보통 그냥 쌓아 놓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존슨앤존슨이 버는 돈에 비하면 참 작은 금액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존슨앤존슨은 많은 분들이 아마 최근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얀센이 네. 이거 좀 안 맞는다. 저런 네. 분들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아. 못했어요. 얀센 백신은 보통 한 번 맞는 거. 얀센 굉장히 주변에 많은 또 남자분들이 맞으셨거든요. 예, 한 번 맞는 걸로 끝나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얀센 백신을 맞을 사람을 지금 꼭 모으고 있습니다. 그 너무 정도로, 약이 예, 남아돌기 때문에. 남아돌고. 왜냐하면 선호가 안 하다 보니까 안 맞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존슨앤존슨의 그 얄팍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잘 나갔으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화이자하고 모더나 맞으신 분들이 맞고 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뒤에 행동이 하시나요? 타이레놀을 먹죠. 네. 바로 여기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쉽게 해서 네. 얀센 백신은 약간 인기가 떨어지지만 지금 타이레놀을 미국 북미 쪽에서 없으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다고 하면 어쨌거나 지금 약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매출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밴드에이드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쓰죠. 예, 그게 다 여기서 만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가 많이 애용하는 건데 이걸 딱 하면 많은 분들이 혹시 뭐 파스를 입에 먹었냐 물었냐고 하는 게 그 리스테린 있지 않습니까? 네. 청결제 네. 그것도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제약을 또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재 물건도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존슨앤존슨은 물론 제약회사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또 미국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소비재 기업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얼마 전부터 제약회사 변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존경받는 제약회사 1등으로 뽑히고 있는 게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인지도도 그렇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 관련 미국 기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존슨앤존슨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알죠. 그렇죠. 다 알죠. 근데 아는 이유가 대부분 어린아이 때부터 뭔가 그 약을 썼기 때문에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배당을 무려 59년째 인상시키고 있는 배당 귀족주입니다. 근데 배당 귀족주의 거의 큰형님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이라고 각광받는 이유가 주주를 위해서 상당히 배당을 많이 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근에 약간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흐름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것도 역시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거 보게 되면 물론 최근에 인기 끌어서 많이 알게 되지만
존슨앤존슨처럼 제가 딱 얘기하면 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예. 모더나나 화이자도 물론 뭐 이미 알고 있던 기업이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백신 때문에 알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존슨앤존슨은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가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가져가시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이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주가 좀 내려오더라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꼭 가져가 주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년 연속 배당을 인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배당 부분은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배당이요. 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배당 투자가 왜 좋냐면 속된 말로 주식이 물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주가 내려와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앵커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는 추가 매수도 힘들어요. 물려버리면. 물타기는 좀 어렵죠. 근데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빠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오면서 물론 금액이 크지 않지만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좀 약간 배당에 대한 인색하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가져가시면서 배당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9년 연속 배당을 인상하고 있다도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존슨앤존슨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리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요, 팀장님. 사실 뭐 언택트 소비, 이 비대면 뭐 예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언택트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뭐 언택트 소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언택트 일단 그 금융 어떤 결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종목 중에 페이팔을 저는 페이팔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최근에 사실 이제 스퀘어부터 해서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이런 어떤 할부 시장에 대한 어떤 장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할부 시장에 대한 어떤 인수 과정.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아마존의 어펌에 대한 제휴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퀘어가 호주의 어떤 애프터페이 인수를 하였고요. 네, 최근에 이제 페이팔이 일본 기업의 페이디를 또 인수를 하면서 지금 할부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확장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넘어서서 이제 핀테크 분야, 그래서 저 금융계에 엄청나게 큰 이제 그 격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페이팔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 결제 시스템 넘어가지고 페이팔 수수료가 또 이제 인상을 하면서 이제 매출 증가에 또 한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페이팔의 어떤 수수료 증가가 매출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페이팔은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페이팔 뭐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페이팔이 뭐지?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결제를 거의 페이팔로 하고 또 거기서 오는 지원금도 받고 뭐 보너스, 그렇죠. 쿠폰도 받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페이팔은 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망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용자 수의 그 빈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신다니까 네. 페이팔의 그 아주 높은 수수료 혹시 아시죠? 굉장히 비싸요.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분인데 페이팔이 증권 거래 앱을 또 네. 나오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증권 거래 앱이 거의 그 로빈후드식 독점하다 싶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나선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보는데 혹시 페이팔 전체 계정 수를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4억 개가 넘어요. 4억 개가. 4억 개요? 네, 4억 개요.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앵커님이죠. 4억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정 수에다가 증권 거래 앱을 추가시키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매매를 하시겠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증권 거래 앱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매출은 또 보너스 매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지만 그게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페이팔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학 보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돈 보낼 때 페이팔 없이는 할 못- 수가 없죠. 없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 관련해서도 추가로 첨언해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네, 보통 예전에 말입니다. 네. 우리 앵커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 월부 개념이 있었습니다. 월부. 월부요? 네. 월부를 모르십니까?
예, 월부, 할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월부, 네. 현금으로 못 샀어요 그때.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었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할부를 구입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월부 제도가 있었고요. 보통 그 요만한 청구서가 있어 끊어서 보통 매월 갚는. 현금으로. 예, 그렇죠. 갚는 그래서 제도군요. 우리 네. 앵커분의 책도 구매하셨고 부모님들이 네. 전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했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최근에 페이팔이 뭐 페이드라는 일본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또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아마존이 어펌과 제휴를 맺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때아니 할부 기업이 뜨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국민들의 신용도가 잘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마음만 먹으면 도망가면 찾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할부 기업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반적인 기업들은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좀 신용도가 없지만 그런 분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할부 기업들을 같이 손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할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할부 기업들을 갖고 있는 요 기업들의 가장 큰 약점이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신용도가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떼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불량 채권이죠. 네. 그것만 잘 방지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페이팔이나 아마존, 스퀘어까지 해서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페이팔이라는 기업 고객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페이팔에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통계가 나왔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부분도 좀 짚어볼 것 텐데요. 결국 이 기업이 나오네요. 본부장님이 준비해주신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를 최근에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프리미엄 영상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한 가지 좀 변화를 봤는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제2의 제3의 아주 유명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100만, 150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튜버를 꿈꾸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안 만질 수 없잖아요.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영상이 너무나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면서 어쨌거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말이죠. 1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토샵 정품 그다음에 프리미엄 영상 정품을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의 돈 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구독으로 바꾸면서 PDF하고 똑같이 영상 그다음에 포토샵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를 본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많은 이용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기록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6년 연속 15%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인데 매출이 6년 연속 성장을 했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저는 생각이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게 미국 내에서 워낙 많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제가 보기에 탑 10에 들어갈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혹시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유튜브에 관심이 떨어지면 이제 프리미엄 영상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전체 매출의 92%가 구독 수익입니다. 구독 수익. 혹시 구독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물론 이제 나도 모르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 인지 못하는 상황에 나가다 보니까 이 구독에 대한 수익이 웬만하면 감소하지 않습니다.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독 수익의 1등 기업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 수익 1등이죠. 왜냐면 우리 앵커도 쓰시고 계시지만 저도 뭐 현재 쓰고 있고 저는 항상 돈을 내면서 쓰고 있어요. 오피스 365 아닙니까 이거? 오피스 365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같이 쓰고 네. 있고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키면 나오는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맞아요. PC를 키면?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저기 뭐냐면 이런 오피스 365에 대한 구독 서비스가 증가할 때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도비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올라오는 거에 충분히 그런 결과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 버리는 건데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총 주식 발행 주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나가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구들의 입이 줄면 보통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이익이 커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실적이 올라가는 거 상당히 좀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이비이기 때문에 요거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어도비는 편하게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도비는 또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를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보통 퍼포먼스 좋은 기업으로 뽑을 때 거의 지금 탑 3 안에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술 중에서 그냥 많이 모습이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차트가 지금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예, 것 그거죠. 같거든요. 좀 무서워요. 너무 많이 올라온 네. 것 같다, 무섭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부동산을 얘기할 때 강남에 있는 인기 아파트 옆에 가서 이 가격이 반토막 나면 떨어진 매수하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실적을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뚱뚱하니까 뭐 운동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선입견이에요, 예, 그건. 그쵸? 항상 그 뒷면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 사람은 이제 인성이고요. 기업은 실적이다. 기업은 말씀, 실적이다. 예, 어, 말씀 굉장히 또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사람은 인성이고 예. 기업은 실적을 예,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굉장히 또 와닿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 어도비 관련해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본부장님과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도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어도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감명을 받은 게 일단 처음에 저도 모르게 그 어도비 그 플래시에 대한 플래시 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어도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었거나 뭐 영상이나 오디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아, 이것도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도비만의 어떤 큰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면서 자, 앞으로도 계속 이제 향후 성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PDF라는 게 제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PDF가 1993년에 어도비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예전에 네, 만들었다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굉장히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도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1982년에 어도비를 5 밀리언, 그러니까 50억에 예를 들면요. 근데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 60억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이제 거절당하고 나중에 또 한 19% 정도의 이제 지분을 받게 되면서 그 19%에 대한 어떤 5배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돈을 지불하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인수를 해왔던 하여튼 그러한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그때 당시에 어도비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꿀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면서 1982년에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인정했던 기업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께서 같이 대답을 네.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좀 이제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어도비가 최근에 뭐 동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을 앞서서 한 13억 달러 이게 하나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들이는 등 빅테크에 관련된 분야에 이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호재로 계속해서 좀 주가에 이미 작용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서 수익이라던가 더 투자에 좀 긍정적인 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출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말씀 잘하신 게 뭐냐면 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면 보통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최근에 잘 나가는 게 뭔지 아시죠? 인스타 때문에 잘 나가는 거거든요. 인스타 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또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또 인수하면서 주가 또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업들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당장에 나오는 결과보다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서서히 나올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도비의 이런 인수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조그맣고 큰 어떤 M&A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기업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보지 마시고 오히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모습들은 자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섹터는 테이퍼링이 다가온다. 금융주를 담아라라는 주제로 금융주 관련 sek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변수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이 테이퍼링도 다가오고 있고 테이퍼링이 대비한다면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입니다. JP모건 체이스. 근데 이제 네. 이거 말씀드려 좀 조심스러운 게 그 대한민국 그 투자자분들 혹은 뭐 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금융주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보통 보유 안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겁다, 재미없다 말씀하시면서 빨리빨리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다는 게 네.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전문가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안 한다고 얘기했고 또 국내에 있는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50종목 안에도 안 보입니다. 금융주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럼 재미가 없었느냐? 실제 JP모건 체이스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S&P 500이 19%가 올해 올라왔는데 JP모건 체이스는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더군다나 퍼가 13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저평가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 추가적으로 연 배당 수익률이 2.25%로 높네요. 많이 평균보다 줍니다. 높죠. 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겠지만 저퍼주, 배당을 많이 주는 이게 금융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금융주를 뭘 가져갈 거냐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회사하고 어떤 상업은행 합쳐져 있는 게 바로 JP모건 체이스거든요. 네. 저는 대표적으로 이걸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인 기업도 하지만 혹시 제이미 다이번 회장 아십니까? 이 역에 있는 네. 회장이거든요. 근데 제이미 다이번 회장을 왜 얘기하냐면 이분이 보통 시장에 나오면 제2의 버핏처럼 시장이 뭔가 불안해지거나 뭔가 약간의 시장에 걸맞지 않은 투기적 상황이 나오면 나와서 보통 얘기하십니다. 네. 그러지 말아라. 침착해라. 그다음에 진정을 지금 시켜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장에 물론 기업에 대한 밸류도 있지만 이런 CEO 밸류까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JP모건 체이스를 안 가져갈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반드시 가져갈 종목이 F는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가 두 번째 꼽는다 그러면 JP모건 체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향후에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1.3 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인데 그럼 내년이 되게 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이후에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 꼽는다 그러면 JP모건 체이스 없이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그렇죠. 좀 분류를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 그리고 올해 25%를 상승했다. 또 연당 배당 수익률이 2.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JP모건 체이스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테이퍼링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본부장님께서 일단 JP모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네, 일단 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미국의 또 대표적인 상업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은행이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금리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느 정도 많은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뱅크 어메리카가 네. 사람들이 잘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봤죠. 네. 아니 뱅크 어메리카에 뱅크 오브 가보셨습니까? 아메리카 가봤죠. 아 가보셨습니까? 네. 약간 느낌이 그 국내로 치게 되면 일반적인 그냥 상업은행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한국으로 치기는 어떤 뭐 만약에 국민은행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우리은행?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싶거든요. 네. 뭔가 조금 뱅크 어메리카 하면 좀 멀어 보이잖아요. 네. JP모건 체이스는 다 아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이 일반적으로 다 흔히 가는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투자하실 때 국내나 그 미국이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온전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똑같은 관점을 해서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어메리카 없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만든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투자회사가 겹치는 게 좋다고 그러면 JP모건 체이스, 순수한 은행이 좋다고 그러면 뱅크 어메리카가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둘 중에서 반드시 고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뱅크 어메리카 아까 얘기했지만 버핏이 네. 되게 좋아하는 은행주예요.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버핏이 손을 대면 대부분 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믿지만 우리 팀장님 안 믿지만 버핏은 믿지 않습니까? 버핏을 믿고 가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핏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지금 뭐 드리는 말씀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1년부터 이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애플 다음으로 지분이 높은 상황이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맞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그 다른 원래 금융주가 많았는데 다른 거 다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온리 지금 뱅크 어메리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뱅크 아메리카를 더 살 수 있으면 사겠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주를 한 기업이 10% 이상 보유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사는 것뿐이에요. 규제 때문에. 만약에 규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까지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까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버핏을 믿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또 뛰어난 기업이고 또 버핏을 믿어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의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블랙록을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블랙록 하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그 중국 1호 펀드에 대한 뭐 1조 1,700억 원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자금이 몰렸다라는 이제 네, 이슈도 들었고 또 이제 뭐 그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조지 소로스와의 살짝 중국 투자를 두고 이런 분쟁 아닌 분쟁 그런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아까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얘기할 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상당히 그 존경받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용 자산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직접 투자도 있지만 보통 펀드를 이용한 ETF를 이용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운용 자산 규모가 1경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 경이요. 1경 원이죠. 그러면 뭐 조가 이미 넘어서서 조가 넘어선 거는 좀 됐고요. 어떤 근데, 금액인지 좀 와닿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아빠 나는 뭐 1경원을 버는 거 소원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 1경원 자체 일 단위를 입에 올릴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인데 1경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경원이 갖고 있는 거에서 보통 자산을 운용해 주지 않습니까?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그럴 때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무료가 아니죠. 곱하기 물론 다 다릅니다만 그 수수료를 입력하면 딱 떨어지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숨겨진 게 없고 그냥 기복이 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딱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 약간 밑에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보통 딱 떨어진 기업들 몇 가지가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넷플릭스요? 곱하기 여러분들 내는 회비 곱하기 사람 딱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과 흡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투명하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블랙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ETF가 있습니다. ETF 운용사가 있는데 아이쉐어즈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쉐어즈에 대한 모습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까지 15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조 달러입니다, 단위가. 네, 조달러.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역시 ETF에 대한 매출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뭐 운용 자산을 떠나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다, 운용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또 있겠습니까? 블랙락 말고? 굉장히 또 큰 네. 금액이네요. 자산 네, 운용 그렇죠. 규모 자체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900달러대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만간 1000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검은돌 되겠죠. 검은돌 흑석이니까 네. 흑석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보통 검은돌 하면 상당히 요염하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염한 주식이니까 이것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ETF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025년까지 말씀하셨듯이 15조 달러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블랙록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혹시 팀장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회사 자체가 약간 네. 민주당 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리 핑크의 어떤 이제 비서들이 또 네. 이제 민주당 이제 조 바이든 정부의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직책을 맡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과 블랙락의 어떤 그 방향성과 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좀 앞으로도 좀 함께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까지 만나보셨고요. 또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터는 풍부한 유동성, 인프라 수혜까지 리츠 더 오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그리고 또 올해 뭐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풀리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또 뭐 이제는 정점에 다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 본부장님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 아메리칸 타워를 갖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예. 타워. 아메리칸 타워를 얘기했더니 무슨 빌딩이냐 뭐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리츠는 그 소수의 투자자분들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렇죠.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뿌려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상반기에 바로 리츠 업종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투자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투자 안 하는 걸 치게 되면 뭐 금융주가 뭐 잘 나가냐, 리츠가 잘 나가냐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둘 다 투자 안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메리칸 타워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SK텔레콤이 기지국을 꽂겠다, 안테나를 네. 꽂겠다 그러면 돈을 엄청 주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가만히 있게 옥상에다 꽂는 건데 네. 그럼 하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서 돈이 또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 현지에 있는 그 각각의 요소에 그런 것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전파 기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해갖고 임대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고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고객이 누구냐면 AT&T입니다. AT&T. 버라이존 이런 네. 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통신사가 AT&T, 버라이존, T-모바일인데 이런 기업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기업 매출이 약 89%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다라고 관건이 아니겠죠. 보통 흔히 저희가 사람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거나 뭐 사업할 때는 돈이 벌리는 사업에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3대 통신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3대 통신사의 전파 기지를 세워주고 돈을 받는 구조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매출의 90% 배당을 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은 오락가락할 때 배당을 받으시면서 배당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투자해보는 그 하반기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역시 아메리칸 타워를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그 보통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기지를 네. 세우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그럼 기지가 다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포화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여전히 약간 외지를 가게 되면 전화가 잘 안 됩니다. 맞아요.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해외는 정말 전화가 안 네. 통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약간 호러물 할 때 갑자기 갔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앞으로 기지를 더 세워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한번 관심 있게 볼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큰 고객이 AT&T 그리고 T-모바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분기 배당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종훈 팀장님께 또 준비를 해주신 기업 여쭤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이 이제 에퀴닉스입니다. 에퀴닉스. 네, 에퀴닉스인데, 자, 에퀴닉스는 어떤 그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지금 리츠 이제 섹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지만은 이 기업이 하는 일을 보면은 거의 IT 기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5G의 어떤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이제 나라마다 이제 이제 그 5대륙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각 대륙마다 계속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늘려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소스를 생성하고 또 이제 그런 리츠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제 살리면서 이런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잖아요. 네, 관련해서 또 예, 이게 네. 그 데이터 센터가 보통 TV에 보시면 네. 막 그 건물에 막 PC가 꽉 차 있는 막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네. 반짝반짝거리고 바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고 더우면 안 되고 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거의 건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 설정을 잘해야 돼요 환경이. 근데 그런 에퀴니스가 기업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네. 그래서 일단 에퀴니스 자체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 내에서 그런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다 10중 8구
에퀴니스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독보적인 그런 기업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 에퀴닉스가 최근에 인도의 데이터 센터에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뉴스도 계속해서 좀 호재로 네, 그렇죠. 작용을 할까요?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퀴니스의 어떤 그런 환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나 공간 있으니까 우리 여기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PC 아무나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안도 아까 온도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에퀴니스의 그런 기술력을 따라갈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인도뿐만 아니고 없는 국가에서는 충분히 더 수용할 수 있는 계속해서.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퀴닉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웰타워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웰타워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이것도 웰타워도 또 타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타워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리츠죠. 리츠 기업인데 제가 미리 한번 이슈를 던져볼게요. 지금 고령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예, 고령화. 이미 오래됐다고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인정. 만성질환 지금 저도 이제 좀 약을 먹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생기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네요. 예, 네. 바로 그런 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갈 수 있는 요양실을 갖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국내에 들어올 뻔했습니다. 국내 제주도에 들어올 뻔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뭐 북미 쪽 그다음에 유럽 선진국 가게 되면 흔히 알려져 있는 니치 업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그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어떤 질병이 생기면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자녀분이 없거나 관리가 불필요할 때는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관리를 받으시고 또 여기서는 실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주를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온 다음에 거주하시면서 어떤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삼박자가 맞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물론 뭐 데이터 센터가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흘러가도 상당히 좀 매출이 올라올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그 국내에도 있지만 노인 요양병원 많지 않습니까? 많죠. 노인 요양병원에 그 여러 가지 다 아시지만 숨겨져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네. 1인당 얼마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기업도 정부의 지원이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전부 다 내가 영업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오시는 노인분들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라 하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령화에 걸맞는 주식으로 좀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 종목 보실 때 본부장님과 좀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요양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웰타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이 하시는 그걸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고령화 사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노인의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운영하시는 걸 잠깐 봤을 때 여러 이제 간호사나 조무사,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병원과 또 이런 어떤 협업적인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그 어떤 산업이 계속 이제 흘러간다는 걸 봤을 때, 자, 이 웰타워 같은 이런 산업군이 어떤 이런 종목이 앞으로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여쭤본 것 정확하게, 같아요. 네. 또 경험자시니까 네. 정확히 아시는. 그렇죠. 네. 또 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웰타워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개별 종목 매매가 어렵다면 바로 이걸 찾는 분들 많으시죠. ETF입니다. 네, 이 ETF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뭐 국내 주식도 아니고 특히 미국 주식이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 또 개별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ETF 투자가 쉽다라는 의견도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ETF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용 규모, 그리고 또 수수료, 그리고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ETF에 그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개별 종목은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적이 잘못 나와버리면 주가가 매우 급락하는 그런 그쵸. 경우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 운용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네. 또 미국이 밤에 돌아가기 때문에 네. 시차 굉장히 시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ETF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 그런 비용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하시는데 비용이 평균 한 0.5%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0.5%. 근데 그 비용도 보유한 기간 따라 다른데요. 365 나누거든요. 그럼 0.5%에 365 나눠봤자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액티브 ETF 좀 더 많이 받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매매가 상당히 용이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 ETF밖에 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ETF 자체가 너무 펀드에 유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개별 기업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ETF들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업들, 나올 만한 ETF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예, 있는 예, 예. ETF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ETF는 뭐 매매의 용이성 그리고 수수료 네. 이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좀 강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ETF 어떤 부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 ARKK인데 이거 뭐 ARKK.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죠. 사실 이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캐시우 누님의 팬분이 너무 많으셔갖고 팬심이 상당히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팬심 1등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상당히 1등 인기고요. 두 번째가 캐시우 누님인데 어쨌거나 최근에 그런 어떤 유명세에 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다는 분도 있고 주식을 팔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ARKK에 대한 특성을 모르시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대표적으로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펀드. 예, 액티브는 뭐냐면 운용자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통 지수 관련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의 작은 기업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좋았죠. 근데 올해부터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 법인세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올리겠다 하면 거기에 취약한 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내려가는 모습이 좀 확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뭐 캐시우 누님을 욕한다고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ARKK의 특성을 이해하신 분들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ARKK는요, 뭐 개놈, 산업혁신, 인터넷, 핀테크 같은 약간의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ETF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적어도 파괴적 혁신에 관심이 많아. 이런 기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핀테크가 뭐야? 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개놈이 뭐야? 욕인가?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고 따놓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S&P 500을 추정하는 ETF 투자하시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ARKK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분 투자하시면 상당히 빛을 발할 것인데 그게 아닌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캐시우 누님의 이런 뭐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신 분들만 투자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분들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맞죠. 있는 ETF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ETF가 생소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ETF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은 종목들이 그 안에 있겠지만은,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종목에 집중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이제 섹터 또는 내가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그룹, 그런 그룹에 이제 종목이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그 발굴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종목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모를 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파괴적 혁신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ARKK도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또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ETF마다 이제 가중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ETF를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보셔도 나중에 이제 좀 다양성 있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투자의 장점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좀 준비해 주신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왔던 ETF는 IYH입니다. IYH. 네, 그래서 사실 이 심볼, 이 티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떤 ETF인가요? 자, IYH는 지금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의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헬스케어 오늘 뭐 잠깐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그 헬스케어 섹터 안에 여러 이제 시총에 맞춰서 그 가중치를 여기다가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러한 이제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제약 또 생명공학 또는 의료 서비스 그러한 이제 종목들을 이제 그 시총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눈 그러한 종목이라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화이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뭐 일부 때 이야기했던 기업이 지금 두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굉장히 또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걸 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민영건강보험회사인데 만약 이해 안 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로 그냥 투자하시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ETF를 얘기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 좋은데 IYH를 2배짜리, 3배짜리 가면 어떻겠냐. 난 좀 빨리 가고 싶으니까. 수익률도 빨리 그렇죠. 보고. 보통 이제 ETF 얘기하면 레버리지 ETF 관심이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집에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거 투자하시면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왜냐면 올라갈 때만 조심해야 생각하면 된다. 네. 올라갈 때만 좋죠, 기분이. 근데 떨어질 때는 진짜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이 안 좋아질 걸 예상한다 그러면 지금은 3배짜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3배짜리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그다음 헬스케어 쪽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헬스케어가 약간의 숨겨져 있는 옥석 같은 업종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헬스케어를 떼놓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병원 가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용한 업종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정책적으로 뭔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민주당 약간 급진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가가 너무 비싸다. 약가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건강보험 기업에다가 뭔가 계속 옥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규제를 많이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게 이 업종이거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은 그 실적이 잘 투영이 안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업종을 고른다 그러면 저는 헬스케어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적이 좋은 업종이니까 이것도 역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단번에 ETF가 좋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뭐 2배, 3배짜리를 또 사시는 거는 굉장히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ETF XLF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앞서서 JP모건 체이스, 그다음에 네. 뱅크 아메리카. 네. 그래도 안 되면 금융 ETF. 그쵸. 네, 지금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은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 은행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모든 금융주가 같이 속해 있는 ETF를 투자하라고 좀 조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ETF에 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금융주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에서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12.5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11.4%. 그다음에 쭉 은행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역시 똑같은 관점이죠. 나는 금융주를 별로 모르겠다. 그렇지만 장우석 본부장 말을 따랐더니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한 대비한다 그러면 금융을 가져가야겠다 싶은 분들이 그냥 그 업종을 가져가시면 가장 편한 거예요. ETF 가져가시면. 실적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잘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를 가져가시게 되면 그런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가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XLF만 가져가야 되는 거냐? 왜냐면 이 관련 ETF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맞게끔 가져가시면 좋아. XLF가 가장 많이 대중적인 ETF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인터넷 검색했더니 XLF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 부분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유동성 그것도 보시면서 다른 ETF 가져가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금융업종을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퍼포먼스 쪽을 본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리츠, 그다음이 금융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없거나 무겁거나 그런 ETF가 아니니까 이것 역시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금융주의 지수를 또 추적하고 있는 ETF XLF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ETF VNQ. 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S&P 500 그 섹터 중에 가장 이제 상승률이 좋은, 방금 말씀해주셨던, 네. 그런 이제 리츠 기업입니다. 맞아요. 이 1년간 상승률을 제가 좀 봤는데 30%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의 1, 2, 3위가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이긴 한데,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받은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던 리츠 이제 기업이고요. 리츠 이제 ETF죠. 네, 그래서 이제 VNQ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의 가중 지수를 추적하는, 그래서 시가총액에 맞춰서 퍼센티지가 좀 나눠져 있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소유와 어떤 운영, 그다음 그거에 관련된 회사의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셨던 그 종목들 중에 어메리칸 타워가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에퀴닉스도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그런 회사도 또 속해 있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여주 아울렛이나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여주 아울렛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밑에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또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미국에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아울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울렛을 또 운영하고 그런 부분을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자체 리츠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첨언을 해주시죠. 이 부분도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리츠 업체는요, 과거에는 소매 쪽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래서 사실 리츠가 지금 약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씩 정부의 보조금 나와주고 있고 또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잘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리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리츠 기업 얘기하면 파주에 가시는 아울렛 가시는 분들도 이게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십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리츠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임대료 부분이 정상적으로 거친다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역시 VNQ처럼 뭔가 ETF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보통 장이 빠져서 우리 주가가 물릴 때 할 수 있는 게 배당 투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VNQ 역시 꾸준히 배당을 주는 그 ETF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시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조금 더 이걸 버티시면서 배당을 받아가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여러 전문가분들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기술주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건 빠지겠지만 보통 부동산 이런 리츠 기업들은 안 빠진다고 좀 많은 전문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그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ETF VNQ를 만나보셨는데요. 미국 부동산 소유과 또 운영 그리고 그런 관련된 회사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적하는 ETF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ETF를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XLB. 이 ETF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소재 관련 ETF인데 이거야말로 ETF 아니면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지나가다가 소재 기업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소재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경기도 소재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서울 소재 그 주소고. 소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실제 얘기하면 이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원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소재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셔윈 윌리엄스가 페인트 만드는 기업이에요. 페인트를 보통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이나 가정이 돈이 좀 벌면 페인트 집을 바꾸지 뭐 갑자기 늘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경기 민감주 하나인데 딱 경기 민감주 얘기하면 뭐 금융, 에너지, 산업 소재를 얘기하는데 다 좋은데 소재 기업은 아마 저희 다 모를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소재가 좋다라고 그러면 이걸 투자하라고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ETF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소재가 궁금하면 XLB 혹은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나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해서 혹시 민주당을 응원하는 기업들이 있냐
그런 기업도 ETF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성 CEO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 임원이 많은 ETF가 있냐? 그것도 있거든요. 어떤 정치 테마로 묶인 ETF라고 좀 그러니까 여겨도 되는 제가 어떻게 건가요?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종, 관심 있는 업종, 트렌드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ETF가 다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소재 역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ETF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련 ETF를 좀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커피 관련 ETF 혹시 딱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커피 관련? 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녹색 창에서 검색하시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구글 많지 가셔갖고 혹시 커피 ETF면 커피 한 칸 뜨고 ETF 치시면 쫙 나옵니다. ETF가. JO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내가 딱히 개별 종목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근데 ETF 제가 알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치고 ETF 치게 되면 딱 구글이 다 알려줍니다. 그럴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ETF 관심을 가져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소재 XLB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기초재료 회사의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적하는 ETF죠. ETF XLB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끝으로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서도 이 ETF XLB에 대해서 혹시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소재 관련해서는 예, 이제 알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소재 관련주들이 사실 다른 타주에 비해서 가는 속도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눈이 안 가는 예, 그러한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한 예,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좀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 소재 XLB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개 업종이 S&P 500이 있거든요. 네. 뭐 기술 업종부터 금융 그렇죠. 업종 쭉 있는데 에너지. 네. 네, 에너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소재 이런 기업들 니츠 관련 기업들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XLB에 막 전 재산을 투입한다든지 몰빵 뭐 정말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막 전 재산을 투입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에 조금 높게 그 정도 하면 좋기 때문에 너무 큰 장은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한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정말 집중 몰빵 하지 말라는 거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이때에 신성장 업종에 관련된 ETF 투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 업종에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ETF를 활용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 업종에 대한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ETF로는 SMH라는 ETF입니다. 반도체 관련 ETF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 ETF 하면 SOX라고 해서 SOXX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만 SMH는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는 ETF이고요. 총 종목은 25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한국의 종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메모리 쪽으로는 마이크론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장비, 팹리스 등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SMH ETF의 지금 현재의 운용 규모는요,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0.35%입니다. 그래서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메모리 관련된 종목만 투자를 한다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투자를 한다면 필수로서 이 SMH라는 ETF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쪽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 여러 가지 장비 관련된 쪽 등등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도체의 수요가 왜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의 전환, 전기차에 필요한 반도체 수, 모든 제조업체의 물품들의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의 성장은 앞으로 향후 놀라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의 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매출 증가율로 놓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2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향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AI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AI죠. 여기에 피와 살과 같은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에 대한 ETF 투자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서 SMH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로서 QCLN이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ETF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전기차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의 변화가 생길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글로벌 위기가 어디서 올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이고요. 또한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만큼 기후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공해,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화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석유나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공해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환경에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큰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전기차화하겠다, 신재생 에너지화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ETF가 중요한데요. 이 ETF의 차이점은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QCLN의 지금 운용 보수는 0.6%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의 자금 운용 규모는 약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보다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많은 종목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글로벌로서 가장 1위 기업으로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분산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CLN의 대표적인 종목을 들여다보면요. 테슬라라는 기업 다 아시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비중이 9%나 되고요. 엘버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는 이 리튬이라는 필요한 전기차의 부품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광석을 캐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8.5%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니오라든지 플러그 파워, 솔라 에지, 퍼스트 솔라 등등의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ETF이고요. 이렇게 10개 종목이 전체의 비중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중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1등 기업들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정부들을 보시면 바이든 정권이 신재생 에너지화 하겠다 얘기 나왔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도 최근에 수소 경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만큼 기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앞으로 친환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업종 투자는 1년, 2년 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을 해야 되는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QCLN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해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ETF로는 헬스케어 업종 관련된 ETF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XLV라는 ETF인데요. 이 종목은 보통 제약회사라든지 헬스케어 장비나 용품, 또 생명공학 등등의 여러 다양면의 의료 관련된 쪽,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자, 이쪽은 왜 중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요즘에 또 AI가 여러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모든 DNA 시퀀싱을 해내서 그 관련된 어떤 의료를 공급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넘어갔고요.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120세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AI가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이 헬스케어 업종 관련해서의 또 제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어떤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 규모는 정말 엄청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될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치매 관련된 쪽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삶의 질이 나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ETF 투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XLB는 가장 큰 규모의 ETF입니다. 지금 이 ETF의 운용 보수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0.12%밖에 되지 않고요. 규모로는 정말로 크죠. 35조 원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투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또 100개의 약을 개발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기업을 다 투자를 해서 그 3개에서 5개 기업이 대부분 나머지는 망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투자의 손실을 메꿔주는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헬스케어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이렇게 ETF, XLB를 활용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보유 종목인데요. 지금 총 6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종목이고요.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10개의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집중 투자도 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50%는 여러 작은 종목들을 투자를 해서 총 64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미국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65세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2014년에 15% 늘었고요. 2030년에 21%, 2060년에 24%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노령화가 일어나는데 관련해서 당연히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 업종은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돼서 정부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쪽만큼은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4차 산업과 연결해서 AI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ETF 투자는 꼭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LB는 또 하나를 보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면 이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의료 관련된
투자를 합니다. 또 건강보험회사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의료 서비스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너무 성장주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소비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등등 의료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조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ETF인 XLB 투자는 정말 필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만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시장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죠.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이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 규모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크냐?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고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는 ETF인 XLV를 통해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세 종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성장 업종 관련된 ETF, 반도체 ETF, 또 신재생 에너지 ETF, 그리고 헬스케어 ETF 세 가지 종목을 짚어봤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이었습니다.